칼린 지브라넷이 예언자에 이런 구절이 있대요.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삶 그 자체가 스스로를 갈망해서 낳은 아들과 딸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투자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요, 이때부터는 대화가 아니에요. 결혼했으면 출산은 언제 할 건지, 지금 연애는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도 먼저 꺼내기 전에는 안 물어보는 게 예의예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거 변명 안 됩니다. 자식들한테도 그런 질문 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마음정비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편안하셨나요? 교수님, 나이가 들고 부모 자식 관계가 소원해지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런 가정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부모 자식 관계가 좀 소홀해지는 게 사실은 사실 그래야죠. 근데 이제 소원화되는 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진다는 뜻이잖아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자식들을 소유물로 여겨요. 두 번째가 대화 패턴 자체가 일방통행식이에요. 세 번째가 그 집안의 대화 패턴을 가만히 보면 비교와 비난이 일상화돼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녀들을 소유물로 여겨요. 정서적인 탯줄을 끊지 못하는 거죠. 내가 낳았으니까 네 인생의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 말러가 얘기한 분리개별화 이론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한 발달을 하려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인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자녀가 충분히 크고 나면 심리적으로도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갈 길을 정해서 가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게 당연한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자녀의 선택을 사사건건 불신하고 개입을 하는 거예요. 야,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그 대학 그과 가도 되겠니? 야, 그 직장 괜찮어? 야, 거기 망했대던데? 야, 거기 괜찮은 거야? 너 친구 만났다며? 걔 초등학교 때 친구 아니야? 애 좀 이상하지 않니? 이건 관심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존중이 아니라 자식을 동정하고 내가 100% 컨트롤해서 심지어 숙제까지 다 해주는 그런 엄마 수준인 거죠. 칼린 지브라넷이 예언자에 이런 구절이 있대요.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삶 그 자체가 스스로를 갈망해서 낳은 아들과 딸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 일방통행식 대화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투자했는데, 이거 저기 나오죠. 그 영범이 엄마 제주도 영화 있잖아요. 폭삭 속았수다에 나오는 얘기죠.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요, 이때부터는 대화가 아니에요. 일종의 빚 갚으라는 빚쟁이의 채무 독촉이 되는 거죠. 독이 되는 부모, 톡식 페어런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어떤 부모냐면요, 자식을 낳아놓고 자녀를 자기의 감정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종의 도구로 생각하는 부모를 말하는 거죠. 자녀가 그저 내 용도에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식 낳아놓고 자식한테 돈 벌어오라 그러고 자식한테 필요할 땐 불러다 욕하고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런 부모들이 독이 되는 톡식 페어런츠인 거예요. 자식 낳는 거 사실 지들이 좋아서 난 거잖아요. 그래놓고 그 자식을 밥 먹여줬다고 갚으라고 달달 볶는 거? 그거 정말 나쁜 부모예요. 내가 좋아서 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낳았다는 건 키워주고 돌봐주고 교육시켜주는 책임을 같이 가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모라면 할 수 없고, 부모가 된다는 거는요, 투자가 아니고 내가 받은 아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다 클 때까지 헌신하는 거죠. 그 헌신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물론 다 클 때까지를 18살 될 때까지로, 대학 갈 때까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24, 5세 때 대학 졸업할 때까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30살 넘어 장가 갈 때까지로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죠. 그거는 여러분의 경제적, 심리적 자산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런 집안은요, 비교하고 비난하는 거를 아주 에브리데이 해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 자존감을 깎아먹는 말들을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데 그걸 맨날 한다는 거죠. 이런 집들은요, 명절 때 모여서 싸우고 헤어지는 집들이에요. 제 친구 집들 중에 만나면 노래 부르고, 노래방 기계 텔레비에다 연결해서 노래 부르고, 요새 유행하는 노래 듣고, 그러면서 술도 한잔하고 기분 좋게 헤어지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나면 가만히 밥 먹다가 옛날 얘기하면서 싸우고 일찍 헤어져 버리는 집들도 있어요. 우리 집은 어떠냐고요? 노코멘트. 야, 누구 집 자식은 의사래더라. 야, 옆집 아이는 하버드 가가지고 거기 영주권 받았대더라. 야, 옆집 아들은 결혼한대더라. 이런 비교는
거는요, 자식의 자존감을 아주 바닥으로 깔아뭉개겠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몇 달 동안 고생하고 집밥 먹으러 왔는데 넌 아직 한참 부족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니까요. 집이 쉬는 쉼터가 되겠어요? 집에 가면 심판받아야 되고 평가받아야 되는데 무슨 프로듀쇼 101도 아니고 집에 안 가죠. 나 같아도 그런 집엔 안 가겠다.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 보세요. 광부 아버지의 악내 아들인데 발레를 좋아하잖아요. 마음에 들었겠어요. 근데도 결국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돈 대주고 지지해주고 결국은 지원해주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중에 백조가 돼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마지막이더라고요. 저 그때 울컥했어요. 아빠의 입장이기도 하고 아들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게 어쩌면 진짜 부모의 사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자녀와 대화할 때 피해야 할 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해서 2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답이 정해진 조언은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또 T자 돌림 MBTI를 가진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요, 누가 고민을 하면 자꾸 답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저만 해도요,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은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해결책을 자꾸 그땐 말이야 요렇게 하는 게 좋지 라는 식으로 자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해요. 근데 아시잖아요, 대부분 자식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랬다는 거지. 어쩌면 그냥 들어주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야. 위로를 바라는 것도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 그냥 그랬다는 거지. 심리치료의 기본 원칙이요, 함부로 조언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때까지 거울 반사 역할을 하면서 옆에서 그냥 러닝 코치처럼 들어주는 역할이에요.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삼파술, 대화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산모가 애 낳는 거를 산파가 돕듯이 교사가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돕듯이 네 생각은 어때? 어떻게 하고 싶었어? 그때 기분은 어땠는데? 라는 질문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에 잘못한 거를 도도히 표를 안 합니다. 우리 지금 똑똑하고 잘 크고 날씬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기 시절 때 먹는 걸 못 참아가지고 너무 과식해가지고 깐난하게 막 벗어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놔뒀더니 먹는 거 못 참아서 토할 정도까지 먹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너 옛날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렇게 많이 먹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 너 먹는 거 원래 좋아했어. 과거를 들추는 거는요, 현재의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과거는 그냥 현재를 위해서 그냥 참고할 참고 문헌이지 비난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냥 자식을 욕하려고 하는 거면 모르겠어요. 자녀가 실수했다고 하면 왜 그랬어? 라는 거보다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는 말을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제가 웬만하면 안 하는 거, 요새 하고 나서 꼭 후회하는 거예요. 사생활 질문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녀들이라고 해도 말하기 싫은 사생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 문제, 수입, 돈 얼마나 버는지, 결혼은 언제 할 건지, 여자친구 남자친구 계획은 어떤지, 결혼했으면 출산은 언제 할 건지, 지금 연애는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도 먼저 꺼내기 전에는 안 물어보는 게 예의예요. 부부 자식 간에도.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거 변명 안 됩니다. 자식들한테도 그런 질문 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필요해서 물어보는 거지 자녀가 그걸 충족시켜줘야 될 의무는 아니에요. 그거 자꾸 물어보니까 한 번에 잘라버리려니까 그냥 몰라 그러고 매몰차게 자르지. 바운더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명확한 경계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 특히 결혼이나 출산 이런 거 압박하는 건 최악이에요. 손주 내가 죽기 전에 못 볼 것 같다. 취직은 하겠냐? 자녀들도요, 그런 질문 자꾸 들으면 답답할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남의 집 아들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적당히 거리 두고 예의 바르게 질문하시죠. 내 아들이 놀러 와도 그렇게 하세요. 성인 자녀를 대할 때 무심코 하는 치명적인 실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치명적일지는 모르겠는데 무심코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자꾸 답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자식들은 와서 해결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편이 돼주기를 원하는 건데, 야 그거는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잘못한 건데, 야 요즘 직장에서 다 그런데더라, 야 그럴 거면 그만둬. 내가 직장 그만두겠다는 얘기가 한 게 아니고 그냥 힘들다는 얘기 한 건데, 야 그러지 말고 딴 데 알아봐.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를 원한 거고 공감이나 동정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보면 불안이 막 올라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 막 기쁨이가 막 나서가지고 세상은 즐거운 거잖아, 기운 내자, 파이팅 파이팅, 해결 안 되잖아요 그 불안이. 근데 그때 기쁨이가 가가지고 그냥 울게 해주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가라앉아서 사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정말로 도와주고 싶다면 그냥 옆에서 밥이나 같이 드세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무심코 하는 치명적인 실수. 경제적인 지원을 담보로 한 통제.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대주니까 내 말 들어야지. 내 집에서 내 밥 먹는 동안에는 내 맘대로 해라. 네가 진정 독립하고 싶으면 네 돈 가지고 독립해. 그러기 전엔 내 말 들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경제 문제를 컨트롤의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부부 자식 관계는 아주 그냥 최악으로 갑니다. 더러워서 나가지, 더러워서. 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원래 부모, 자식도 조건이 필요한 사랑이잖아요. 이뻐야 사랑해주고, 공부 잘해야 사랑해주고, 돈 잘 벌어야 사랑해주고. 아닌 것 같죠? 부모들 대부분 조건이 있어요. 성과 위주의 사랑을 하긴 해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내가 돈 주니까 너는 내 말 들어? 그것도 역시 조건적 사랑이죠. 그럼 돈 떨어지면 자식은 부모 버릴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자녀들하고 만났을 때 자녀의 배우자나 친구, 연인을 험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 걔는 별로인 것 같다. 야, 너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자녀가 선택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거,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랑은 별도의 문제죠. 근데 무조건 비난하는 거는 그 자녀의 안목이나 자녀의 성장 배경, 그리고 자녀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혼했는데 며느리 욕하는 엄마들 꽤 많더라고요. 저한테 오셔서도 며느리 욕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러면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할까요? 엄마냐 부인이냐 고민하다가 결국은 부인 편으로 가지. 그 전까지는 엄마 말 잘 들었으니까 오늘부터는 그냥 부인 말을 잘 듣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도 그랬어요. 뭐 사람이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선택을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족 체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부모,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가 있는데, 거기서 자녀를 자꾸 끌어당기고 너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네 마누라 편이야? 그 집은 100% 깨집니다. 설령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자녀의 인생이에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고도 가족 관계가 화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6순, 7순, 8순의 어르신들 만나서 관찰도 하고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그분들은 저한테 불면증이나 불안증, 뭐 우울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한테 생활의 지혜를 얻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얻은 지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입은 닫고 지갑 여는 어른들이 좋더라고요. 가족들이 모이거나 또 있을 때 참견하고 싶잖아요. 근데 참견하지 말고 대신에 맛있는 밥을 사주세요. 그냥 조용히 집으로 오세요. 내 집으로 애들 끌고 오지도 말고. 요즘 어때? 잘 지내지? 그 정도의 안부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그냥 남들한테 하는 인사 같죠?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힘든 얘기나 구체적인 얘기들, 그건 자식이 얘기하고 싶으면 스스로 말할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식들도 나이가 먹었을 거고 그 자식들의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말하기 싫은 것도 있을 거거든요. 심리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장 좋은 부모는 자식의 삶에 존재는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지원이 다는 아니에요. 꼭 돈을 주는 게 좋다는 얘기보다는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식이 밥값 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밥값 대신에 말한다고 괜히 조언이랍시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족관계가 화목할 수 있는 방법,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더 엄마고 아빠니까, 아니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머님이고 아버님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옳은가요? 그렇진 않거든요. 부모도 인간이니까 실수해요.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권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정신이 미쳤었나 봐, 미안해, 너무 내가 잘못했어 라는 얘기를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관계가 치유됩니다. 치유가 되는 거는 아닌가 하더라도 그냥 덮어두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도 못한다? 부모 자식 관계에도 그 관계는 끝났어요. 진정한 사과의 조건이 몇 개 있어요.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땐 네가 그랬잖아. 두 번째는요, 하지만 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를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내 생각에 그 정도까지 화낼 일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선 내가 엄청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과의 조건이란 얘기죠. 자녀가 엄마 그때 내가 상처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나 정말 미안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네가 상처받지 않고 나하고 너하고의 친한 관계가 안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잘못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공자님도 말씀하셨대요.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마라. 공자님도 그랬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각자의 삶을 잘 즐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요. 나이 먹었는데 자식이 안 온다고 수십 번씩 받을 때까지 전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한테 매달리지 마시고요. 내가 밥 잘 챙겨 먹고 내가 운동 잘하고 친구들하고 잘 만나고 여행 잘 다니는 사람이 좋은 엄마 아빠, 좋은 어머님, 아버님이. 반대로 부모가 늘 불행해 하잖아요. 그럼 자녀는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되나라는 압박감을 느껴요. 부모가 무슨 자식 빚쟁이예요? 근데 그 압박감을 느끼고 효자, 효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너무 부담돼서 아이의 발길을 끊는 자식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녀는요, 부모가 아니라 본인들을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 키웠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부모가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거라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해요. 그러다가 내가 기운 빠지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얻어야 된다. 사회와 나라에서도 도움을 주겠지만 내 자식이 그러다가 필요해지면 와서 도와주지 않겠어요?